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486명이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이 2,451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35명입니다. 사망자는 오늘 많이 늘었습니다. 16명이 늘면서 국내 사망자 이제 모두 2,497명이 됐고요. 위중증 환자는 역으로 13명이 줄었습니다. 현재 323명입니다. 자, 교수님, 오늘은 사망자가 16명이 나왔고 위중증 환자는 13명이 줄었습니다. 오늘 지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에 역대 최고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토요일하고 오늘을 비교하는 거는 요일은 적당하지 않습니다만은 감소폭을 우리가 비교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은 6일 정도 동안에 8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감소폭이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제하고 어제를 비교해 보면은 320명이 줄면서 어제에서 오늘도 좀 많이 줄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제하고 오늘은 비교하면은 거의 90명밖에 줄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은 다소 적게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일 모레 이렇게 지나면서 다소 좀 더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대하기로는 다음 주 정도에는 지난번에 2,000명대 또는 1,900명대 나온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들 또는 심지어 방역 당국조차도 추석 연휴 때 많이 나왔을 때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뭐 5,000명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오늘은 불행하게도 사망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아마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사망자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나온 확진자에 의한 사망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위중증 환자가 13명이 줄면서 사망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위중증 환자들 중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데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 사흘 동안에 위중증자가 늘다가 오늘은 사망자로 반영이 된 결과이기는 합니다만은 다시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향후로도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위중증 환자가 굉장히 많을 때 거의 450명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거의 100명 이상이나 감소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로도 더 감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16분이나 애석하게 사망하셨지만 여전히 치명률은 어제와 똑같이 0.8, 이번 주나 다음 주로는 확실히 0.7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진 상황이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 점에서 좀 나쁘고 오늘은 사망자가 애석하게도 많이 나온 점에서는 조금 지표가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이외의 나머지 지표들은 오히려 점점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하루도 88만 5천 명 정도가 추가로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요. 34만 3천 명 정도는 1차 접종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2차 54만 1천 명 정도가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접종은 75%를 넘어서서 76.6%고요. 그리고 접종 완료자는 이번 주에 50% 넘는다고 했잖아요. 예. 50%를 넘어서서 50.1%가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이제 온전하게 백신 접종을 마친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예. 이런 가운데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동안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뭐 너무나 빤합니다. 그러니까 방역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 그러니까 수도권은 4단계 플러스 알파, 비수도권은 3단계 플러스 알파의 거리두기를 그대로 연장하기로 했고요. 이제 오히려 관심사는 백신의 인센티브와 같은 일부 방역 완화되는 부분들이 어디였는지가 더 관심사였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조금 더 느슨해지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만은 경론 끝에 방역 당국에서는 그냥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확진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적 모임 인원은 제한을 약간 느슨하게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2주간은 그대로 가기로 했었고요. 2주 후에는 여러 가지 방역 완화와 관련된 조치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방역 완화와 관련된 조치들이 대부분 다 백신 인센티브와 연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미접종하거나 혹은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으신 분들은 방역 완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백신을 온전하게 다 완료하신 분들은 방역 완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봐야 압니다만 결혼식이나 돌잔치나 실외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라면 좀 더 많은 인원이 결혼식, 돌잔치 혹은 실외체육시설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몇 명이 되는지 한번 다시 짚어주실 수 있나요? 네, 현재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백신 미접종자를 기준으로는 낮에는 4명, 수도권 기준입니다. 오후 6시까지는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입니다. 근데 여기에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투명 인간으로 취급되어서 주간에는 4명, 그리고 야간에도 4명까지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6시까지는 백신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서 8명이 모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후 6시 이후에는 백신 접종자 4명을 포함해서 6명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강 기자님 말씀하신 거에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현행 거리두기를 이대로 유지하면서 총리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총리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봄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강 기자님도 조금 전에 지적하셨는데 결혼식, 돌잔치, 실내 체육시설 이런 건 좀 비교적 위험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백신 접종한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다소 완화할 생각이 있다. 이 말씀을 총리께서 하셨어요. 거기에다가 총리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정부가 애초에 정해놓은 전 국민 대비 70%, 성인 80%의 접종이 완료되는 그때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갈 건데 단계적 일상회복은 11월 달에 들어가면 할 것 같다. 그러는데 총리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점진적으로 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완화, 의료체계 개편 등을 차근차근 이행해 가겠다. 그 다음에 현장 점검도 꼼꼼하게 하겠다. 동시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질서 있는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도록 아주 점진적으로 잘 단계적 일상회복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다소 기대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은 불행히도 완화되지가 않고 좀 빡빡하긴 하지만 그대로 유지하긴 하지만 조만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게 되면은 정부가 상당히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질서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겠다. 이렇게 총리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 2주 동안을 잘 보내시면은 이제는 훨씬 좋은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교수님은 그 정부에서 2주 동안 연장하기로 한 이것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동의하시는 거죠? 저는 지금 충분히 상황에서는 동의합니다. 아직 이르다. 그렇습니다. 이번 확진 상황이 너무 생각보다는 크고 또 하나는 조만간 또 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하고 또 확진 상황이 큰데 완화를 하게 될 경우에 혹시라도 나빠지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 자체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정부가 입게 되는 타격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효불급하게 이번에는 다소 조이는 형태로 가면서 오히려 단계적 일상회복을 더 잘 준비하고 그쪽에 좀 더 쉽게 연착륙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당국이 고심해서 이번에 이런 결론을 낸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신 패스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을 안 맞았을 때 술집 등 출입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저희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정부에서는 백신 패스 도입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내용도 충분히 반영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카페나 술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사 참여를 제한하겠다라는 거죠. 백신 안 맞은 분들은. 일단은 정부 그리고 또 정부에 이제 자문을 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달성된 상태에서는 가장 이 방역과 관련해서 위험한 대상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0세부터 17세까지 아동을 포함하면 한 1,000만 정도, 그리고 0세부터 17세까지 아동을 제외하면 성인 백신 접종 대상 성인 최소 300만에서 최대 500만 명 정도가 이제 위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그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 중에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300만에서 500만 명 정도가 앞으로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 문제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일단 본인들이 감염이 되니까 본인들이 위험해지죠. 예. 그리고 본인들의 가족도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생명의 위협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분들이 확진 환자 카운팅이 되면 확진 환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분들 중에서 입원 환자나 혹은 중증 환자가 생기면 의료 체계에 부담이 되고 예. 그분들 중에 사망자가 생기면 치명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분들로부터 백신을 접종한 혹은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0세부터 17세까지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임신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고민이 되고 있는데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는 백신 패스를 백신 접종하신 분들에게 준 다음에 백신 패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출입의 제한 혹은 이동의 제한을 훨씬 더 풀어주고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이동의 제한이나 출입의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나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예.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을 접종해서 백신 패스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용 시설이나 식당이나 카페를 좀 더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예. 예를 들어 집합금지라든가 혹은 영업시간 제한에 제재를 받지 않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백신 패스를 가질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이나 카페나 식당들의 출입에 제한을 두는 방식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예. 오늘 토론회에서도 그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하나 좀 더 덧붙일 필요가 있는데 예. 뭐냐면 이거야. 우리 방송에서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백신 접종 불가능하고 백신 접종 거부를 구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네네. 여러 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신 접종 불가능에는 두 부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백신 접종을 하실 수 없는 분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나이나 또는 어떤 상황 때문에 백신 접종을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컨대 0세부터 지금 11세까지는 백신 접종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12세부터 17세까지는 이제 자율에 맡기니까 예.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못하는 불능자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의학적인 판단이나 백신이 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맞는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백신 접종 불가능자가 있고 백신 거부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백신 패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백신 미접종자가 다소 불이익을 느낄 수는 있지만 방역당국이 어떤 생각도 갖고 있냐면은 PCR 음성 확인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업장을 이용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백신 미접종자, 즉 백신 거부자는 두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하나는 백신을 접종하시거나 아니면은 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상 없어도 난 백신 접종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면은 PCR 음성 확인서가 계속 유효하도록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굳이 차별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 왜냐하면은 본인이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 거부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의 안전과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PCR 음성 확인서를 계속 발급받아서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홍콩에 이제 한 대학에서 이런 식의 방식을 세웠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이제 홍콩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학교 문을 열었거든요. 근데 대학 문을 열다 보니까 대학 구성원들 중에서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안전을 어떻게 도모할까, 그리고 이분들로부터 공동체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백신 안 맞을 수 있다. 당신들의 자유 인정한다. 대신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코를 찔러라. PCR 검사를 PCR 검사를 해라라고 해서 내라. 음성 확인을 해서 음성 결과 일주일마다 경신되는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다녀라. 그리고 그 음성 확인서에서 음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주는 너는 학교를 못 나온다. 그리고 뭐 학교가 직장인 경우에는 그 일주일치는 직장을 못 나온다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백신 접종률이 90% 이상으로 올랐어요. 예. 네. 그 매주 그거를 검사하는 것도 일이고. 매주 검사하는 예. 것도 일이죠. 사실 그리고 매주 검사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100%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어제 검사해가지고 오늘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바로 오늘 저녁에 술집에서 술 마시고 다니다가 바이러스 감염되어가지고 네. 나머지 한 6일 정도는 바이러스 배출하면서 다닐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일주일씩 혹은 사흘씩 경신되는 PCR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다녀라. 예. 근데 이제 그러기가 힘들고 불편하면은 백신 접종하라는 거죠. 아까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이 아마도 백신 패스가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면서 이게 불이익이 기본권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주장을 펴는 분들께 해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번에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잖아요. 백신 접종 불가능자는 이제 완전히 제껴놔야 되겠죠. 그분은 뭐 해당이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심한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백신 접종을 못 한다든지 0세부터 11세까지는 맞을 백신이 없으니까 접종이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빼놓고 백신 거부자인 경우에도 우리가 이 방송에서 다뤘잖아요. 백신 거부자도 사회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백신 거부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백신 접종을 한 사람도 권리가 있다는 거죠. 예. 이게. 그렇기 때문에 등가로 인식해야 된다고 저번에 우리 방송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도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의 요구가 있을 수 있고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타협점을 찾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음성 확인서가 그 타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점에서 충분히 그런 것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아마 당국도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백신 접종의 초반에는 인센티브가 잘 작동합니다. 그러는데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찐 거부자들만 남기 때문에 이 찐 거부자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외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오히려 디스인센티브 또는 예. 불이익이라고 하는 게 효과를 더 잘 드러낸다는 거죠. 역인센티브. 그렇습니다. 역인센티브.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사기업 같은 데서 해고, 즉 레이오프 같은 게 자유롭기 때문에 백신 접종 안 한 사람은 우리 기업에서는 해고한다. 예. 이런 조치들도 미국 같은 데서는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대신 우리나라에서의 타협점은 PCR 음성 확인서 정도는 아마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타협점, 즉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존중하고 권리를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찐 확진자가 많아서 계속 방역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은 다른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한다거나 또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 쪽으로 간다거나 이거는 향후에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타격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만은 이후에는 그런 논의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폭넓게 거론이 되지 않을까 또 예. 당국이 검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 대목은 예. 저희가 좀 진지하게 토론을 해보면 좋겠는데 앞으로 이제 언론에서 계속해서 그 500만 명의 백신 미접종자들의 목소리를 또 확성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거 기본권 침해 아니냐. 뭐 방역 당국이 백신으로 국민을 나누는 거 아니냐. 백신으로 국민을 나누는 것 아니냐. 그리고 방역 당국이 백신 미접종자를 차별한다. 방역을 제대로 못하고 뭐 위험한 백신으로 미접종자를 차별한다. 뭐 이런 게 또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데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는데 자, 비상 상황이 아니라 사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사회가 멈춰서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하고 학교 문을 닫아야 하는 지금 비상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비상 상황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공중보건상의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흡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타인에게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내 흡연이나 혹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분명히 흡연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하지만은 그런 조치가 공동체에서 강제가 되었을 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접 흡연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이 너무나 확실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음주운전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형사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건 개인의 자유죠.
근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타인의 다른 목숨을, 사람들의 예.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고 본인의 생명도 위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취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공중보건상의 이유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강제하거나 혹은 형사처벌하는 사례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비상 상황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 미접종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기가 쉽고 또 본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다음에 그 바이러스 배출량도 많고 그리고 또 그렇게 배출된 바이러스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게 되면 예. 여러 가지 2중, 3중의 피해를 낳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흡연자를 규제하거나 혹은 음주운전자를 규제하는 것처럼 코로나19 미접종자의 본인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일정 형식의 규제가 가하는 게 저는 그걸 기본권 침해의 프레임을 씌우는 게 과연 합당한지 예. 일단은 좀 의문이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방역 당국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런 목소리를 계속하면은 그래 백신 미접종자의 자유나 선택권도 중요하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인정을 해야지라고 하는 순간 저는 다 엉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모든 시민들을 다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행정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방역 당국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예. 데이터에 근거해가지고 뚝심 있게 이 위드 코로나 정책,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그 안에서 그분들을 설득을 해야 하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목소리 때문에 막 이 구체적인 정책들이 엉클어지기 시작하면은 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전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백신 미접종자 때문에 유행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확진자들 많이 생기고 그런 확진자들 때문에 의료 체계에 부담이 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겨울에.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그때 다시 돌아갈까요? 다시 거리두기 단계를 돌아가고 영업 예. 규제하고 그러면 그렇게 거리두기 강화하고 영업 규제를 다시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피해들로 사회적 인한 갈등 비용 여러 가지 사회적 것들. 갈등 비용이 예.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나 사회적 혐오 같은 게 사람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흡연자나 음주운전 사례를 빗대서 공중보건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사례가 있고 그걸 백신으로 갖고 와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디스인센티브, 그러니까 역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뚝심 있게 정부가 고민해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백신 미접종자로 남겠다고 선택한 분들의 목소리를 그냥 단편적으로 제가 여쭤보자면 백신은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부작용 난 못 믿겠어. 그러니까는 안 맞을 거야. 그러니까 이건 흡연이나 음주운전과는 좀 다르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강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강제를 못 합니다. 정부는 강제를 못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PCR 음성 확인서 같은 이제 다른 대안도 제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럼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뭡니까? 그렇게 불확실성이 있고 예. 긴급 사용 승인된 백신이지만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백신 접종한 게 아니거든요. 그분도 이상 반응이라든가 심각한 중증 반응이 나한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서도 나의 안전, 가족의 안전, 직장 동료들의 안전,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사실은 팔을 걷어 붙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대를 예. 실천하신 거죠. 근데 왜 연대를 실천하신 분들이 연대를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어야 되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질서 있게 이게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웠고 백신 접종률이 다른 나라처럼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는데 막판에 남아있는 300만 명, 500만 명이 있는 상태고 거리두기는 이제 많이 풀려서 사람들끼리 접촉이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어요. 인센티브 제도도 잘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겨울을 맞았어요. 뭐 수치가 확진자 수치라든지 사망자 수치, 위중증 환자 수치 이 추이가 어떻게 될 거라고 두 분은 전망하십니까? 이런 상태대로 우리나라가 굴러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이제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저는 비교적 낙관적입니다.
저는 비교적 낙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조차도 어쨌든 마스크는 잘 착용하고 다니실 것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고위험, 다중위험 시설이나 카페나 식당에서 얼마나 마스크를 잘 착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곳들에 대한 출입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요. 아무튼 간에 그분들도 최소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사회의 바이러스 밀도가 낮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상황이 안 좋아지진 않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진자 규모나 여러 가지 사망자, 중환자, 위중증 환자의 비중이.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이제 우리 강 기자님하고 비슷한데요. 이제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가게 되면은 확진자 수를 발표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표를 아예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중증 사망자만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는데 제 예상은 발표는 안 하지만 내년 1월 정도 되면은 저는 확진자가 300에서 4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300에서 400명. 그 다음에 2월 달을 접어들면서 제가 이제 3월 1일 날, 3일절 정도 되면은 이제, 팬데믹 만세, 제가 그런 말씀 어제 들었지 않습니까? 하셨었죠. 그러는데 3월 정도 되면은, 이건 제 예상인데 아마도 확진자 수가 2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확진자 수도 줄어들지만은 상당히 좋은 국면으로 가고 그다음에 어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끝단에 남아있는 사람의 숫자가 300만, 500만이 돼도요?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올 치료제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를 아직 모릅니다.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모릅니다, 아직.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약들만 나올지 아니면 다른 치료제도 나올지 이런 거 우리가 모르는 거죠. 모르는데 치료제가 나오게 되어서 자가에서 치료하는 분들에게 게임 체인지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러면은 훨씬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말로 좋아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제가 나올 것,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치료제가 얼마나 좋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승인을 받아서 나오는 치료제라고 하면은 효과는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감안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의 단계적 일상회복은 다른 나라들보다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영국 한번 들어볼까요? 영국은 치료제라든가 이런 거 없이 백신이 충분히 접종이 됐다고 하는 거에만 기대어서 바로 위드 코로나로 간 거예요. 위드 코로나와 단계적 일상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위드 코로나는 통제가 어렵지만은 경제나 어떤 이유 때문에 바이러스를 받아들이면서 생활을 같이 한다. 이것이 위드 코로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위드 코로나를 뛰어넘는 위드 코로나의 극복 내지 위드 코로나의 통제 개념을 포함하면서 일상회복으로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늦게 단계적 일상회복을 했으면서 치료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다만 효과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보다 앞서간 국가들보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좀 더 좋은 방향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